안녕하십니까.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본격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공동대출, 그러니까 여러 단위의 금고가 함께 큰돈 대출해주는 것을 포함해 미분양 담보대출 그리고 집단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출 요건도 강화했는데요. 착공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에다가 최근에는 직원 비리까지 논란이 계속되자 지금까지 문제없다고 주장해왔던 새마을금고가 조치를 취한 건데요. 문제없다던 새마을금고, 그렇다면 지금 가장 우려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원래 새마을금고는 부실을 막기 위해 동일인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금고가 연합해 돈을 모아서 공동대출의 형태로 부동산 PF 사업장에 자금을 빌려줍니다. 최근 대구 지역 중견 건설사인 다인건설에 12개 지역 금고가 공동대출을 해준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인건설이 공사를 중단하면서 중도금 대출에 나섰던 지역 새마을금고의 집단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역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 채권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파산한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는 부실 우려가 불거지자 고객들이 하루 만에 5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인출해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뱅크런이 은행 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 뱅킹을 통해 30초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마을금고와 금융당국 모두 기억해야 할 상황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 코너 맡아줄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분이시죠. MBC 양효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또 금요일에 오시게 됐습니다. 금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 네. 이번 주는 어떤 것부터 살펴보나 봤더니 반도체 관련 소식들이 많은가 봐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가 가장 컸고요. 지난주 말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96%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이었고요. 우리나라를 이제 전차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와 자동차가 끌어가는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는 게 사실 그 자체로 우리 경제의 어떤 현주소를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급감해서 그런지 감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제 IMF 98년 이후로 처음으로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삼성전자 내에서 감산해본 직원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동안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거든요. 삼성전자가. 게다가 그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방식으로 대량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을 이제까지 써왔는데 이 정반대로 감산을 한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감산을 공식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이 구체적인 감산 규모라든지 시기 등은 명확히 밝히진 않았는데 시장이 예상할 때는 이미 자연스러운 감산까지 포함을 해서 한 20% 정도의 생산량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메이프 투입량을 줄이면 당연히 생산되는 반도체가 줄어요. 그걸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자동차를 10대 만들던 걸 5대만 만든다. 자동차 라인을 세우지 않잖아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그래서 공장 라인을 사실 반도체 공장에서는 멈추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감산을 한다는 거고 이 감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가격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감산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거 떠올리세요? 감산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없네. 오펙 이런 데서 석유 감산. 네. 그렇네요. 산유량 감산 그래서 이렇게 중동 산유국들이 감산을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죠. 오펙 플러스에서 이 감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 급반등하기도 했는데 사실 감산으로 가격을 조정하려면 그만큼 이제 규모가 좀 커야 되고 독점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산유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독점력이 강한 분야가 바로
D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분야입니다. 그렇겠네요. 전 세계에서 D램 메모리 반도체 제대로 생산하는 회사 이제 두세 개 없잖아요. 한 3개 정도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3개 업체가 D램 생산량의 9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감산하겠다 이 소식이 그냥 감산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이 3개 대형 업체 가운데 2곳이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 전 세계 D램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오늘 나온 소식 보면은 실제 메모리 반도체 D램 현물 가격이 13개월 만에 반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 사실은 이게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 이게 바로 뭐 물량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예. 구매 심리에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현물 가격이라고 하면 이게 조금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IT 업체나 PC 부품 도소매 업체가 실제 반도체가 필요한 곳하고 거래할 때 형성되는 가격이 이제 현물 가격이고 기업과 기업끼리 이제 대량으로 물량을 주고받는 게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랑 좀 차이는 있지만 예. 그래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물 가격이 반등했으면 앞으로 반도체 가격 올라가겠네 이런 심리가 이제 퍼지는 거죠. 그렇네요. 감산하자마자 가격이 좀 꿈틀꿈틀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떨어지던 게 사실은 뭐 충분히 올라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고개를 탁 들면서 반등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이게 지금 뭐 당연히 이제 가전 수요도 좀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이 PC 업체라든지 가전 업체가 반도체가 필요한 곳들이죠. 근데 굳이 메모리 반도체 재고를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아주 막 물건이 막 팔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격이 계속 쭉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죠. 게다가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쌀 테니까 그러면 최대한 주문을 미뤄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미뤄두니까 가격은 점점 더 싸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뤄졌던 건데 이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감산으로 인해서 이 기대 심리에 변화를 줬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다시 비싸지는 건가? 라고 하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비싸지니까 당연히 주문을 서두르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주문량 늘면 자연스럽게 원래 정상 가격을 되찾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장상식 무역협회 동양분석실장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단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요. 하반기에 다시 단가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 대중무역도 아마 흑자로 반전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시대는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반도체 가격도 문제지만 뭐 수요는 계속 더 줄어들 것 같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이게 가격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한테 조금 반짝 좋은 소식이지만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이게 비단 반도체 업계의 불황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바로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죠. 이 TSMC의 3월 실적도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근데 매출이 15%나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1분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줄었고요. 이 반도체 업계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TSMC 모두 실적이 감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업계 문제가 아니네. 반도체 한파만 있는 게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그 큰 손님들이 반도체를 많이 사줘야 되는데 네. 그 대표적인 큰 손이 애플일 텐데 네. 뭐 맥컴퓨터 출하량을 뭐 40% 감소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네, 이게 아이폰 제조업체로 많이 이제 유명하지만 사실 개인용 컴퓨터 맥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출하량이 굉장히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보다 급감을 했는데 어떤 시장조사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한 1분기 개인용 컴퓨터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한 27, 8%에서 30% 줄었는데 애플만 또 유독 이 40%대를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이 PC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출하량이 줄어든다는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의 경우 이 생산량이나 출하량이 경기를 앞서서 좀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렇군요. 경기보다 좀 빨리 움직이면서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이제 선행 지표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앞서 달리는 애플이라는 회사의 개인용 컴퓨터 출하량이 급감했다.
이런 소식은 그러면 앞으로 경기를 보자. 그러면 하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또 부족해지고 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국면이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정말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참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인데 네. 빨리 여기서 좀 뭔가 호황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네. 이번에 좀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무역 수지 올해 2달 연속 경상 수지 적자인데 사실 이것도 반도체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종합 성적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2달 연속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났거든요.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고요. 이번에 이제 디램 가격 반등이 그래서 사람들이 또 주목한 이유가 하도 긍정적인 소식이 없다 보니까 예. 이거 좀 수출 반등으로 좀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 거고, 물론 회의론도 있습니다. 이 재고가 그동안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가격 조금 튀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회복 사이클로 접어드는 건 아니다. 이런 신중론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가장 큰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수요 부족 문제가 가장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근본적인 상황 변화 없이 디램 가격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이런 글로벌 수요 부진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출품이 한때는 4분의 1, 그러니까 25%가 향했고 지금 꽤 줄어서 한 20%대 초반 물량이 향하고 있는 곳인데 중국을 상대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국 수요가 되살아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연초에 세웠던 회복 시나리오, 당초 정부가 밝혔던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좀 어려워도 하반기에 우리 튀어오를 거다라는 이제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번 주에 중국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2개가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또 한 번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 저도 좀 봤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언제냐 싶을 정도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항상 이제 저금리 시대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뭐 저도 예전에 기사를 쓸 때 경제부에서 뭐 0%대 물가 행진 뭐 이런 기사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서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중국이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 뭐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0%대 진입했다. 1년 전보다 거의 물가가 오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물건도 싸게 사고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0% 물가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오죽 물건을 사람들이 안 사면 물건값이 저렇게 낮을 수밖에 없나, 또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어이구. 그러면 이제 생산자 물가가 도매 물가고 소비자 물가가 소매 물가면 시차를 두고 점점 이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또 소비자 물가는 더 낮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하다가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에 왔다, 중국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2000년 초반부터 발달했던 중국이 전 세계로 나가서 소비해주고 투자해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었는데 우리 전 세계가 사실 그동안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수치가 이렇게 되면 이거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일 것 같은데 중국이 이렇게 수요가 부진한 원인이 뭡니까? 일단 아직은 이제 리오프닝은 국면으로 접어들긴 했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너무나 강한 봉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파가 아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이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이 부수적으로 집 밖으로 못 나가고 다른 지역으로 못 가는데 아파트 청약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과학이나 철강 같은 것이 중국의 건설 경기하고 같이만 먹어요. 그렇겠네요. 네. 이게 한꺼번에 바로 회복되는 게 안 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저하고 시나리오, 이게 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IMF도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춰 잡았습니다. 또 낮춰보자. 네, 4번 연속 하향 조정한 건데 사실 뭐 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하강 국면으로 갈 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나라 밖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전망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특히 더 조금 불안하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야,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부진하다. 그러면 가장 피해본 나라가 어디지? 했을 때 수출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해만의 문제면 내년에 열심히 해서 이제 다시 올라가면 되겠죠. 근데 내년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사실 이제 내년이라기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 경상수지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 상당 부분 우리나라가 수출하던 품목을 자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일부 품목에서는 수입 물품을 자국 생산으로 대체하는 전략을 바로 이 수입 대체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의 어떤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 대학원 교수님의 설명을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제품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걸 중국이 다 따라온 거예요. 이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 적자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야, 큰일 났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 물가가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은데. 네,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봤을 때는 과거 피크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주에 나온 소식 가운데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전보다 5% 오르는데 그치면서 사실상 코로나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 CPI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제는 뭐 금리 그렇게 가파르게 올릴 때는 지나지 않았나? 그러면 경기가 또 부진해진다고 하고 이 기회에 금리 좀 빠르게 낮추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어떻게 보면 연준이 볼 때는 헛된 기대를 이제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던 그 순간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근데 FOMC 회의록을 보니까 야, 아직 꿈 깨라. 그래요? 예, 이제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증시가 또 한 차례 또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이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5%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더 올릴 것이다. 5월 초에 있는 FOMC에서 그러면 5.5에서 5.25% 사이가 이제 결정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6월 달부터는 동결할 거고 올해 안으로는 금리 인하에 기대가 있었지만 계속 유지할 거다. 이런 이제 기조가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이런 금리 기조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 그 뭐 표현을 빌리자면 지난번에 동결했을 때는 사실 안갯길 때문에 길이 깜깜하게 잘 안 보일 때는 좀 쉬었다 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동결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안개가 더 짙어진 상황이에요. 참.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결로 쭉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고물가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 가스요금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네. 공기업 부채는 어떻게 할지 그것도 걱정이긴 합니다만 물론 서민 물가를 배려한 제스처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뭐 소식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주 내 2분기에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정하기로 해놓고 한번 보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 미뤄왔던 전기 가스 요금이 에너지 공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건인 거고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비싼데 또 2분기에 또 올리면 또 난방료 폭탄이라든지 이제 냉방 수요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냉방비 폭탄이 일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고려하면 사실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지만 지금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서 소폭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소폭 올리면 그 공기업들의 적자는 어떻게 해소를 하냐? 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공기업들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때에서는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책만 너무 쥐어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기업의 자구책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네. 뭐 근본적인 대책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네. 제가 걱정하는 건 올 여름 덥다는 전망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 냉방비 수요가 예. 또 있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2분기 인상이 또 기묘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구책만 요구하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 또 그 유가도 감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 한전채를 발행하면 또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금요일을 바꿔서 좋은 네. 소식 좀 들고 오실 줄 알았더니 네. 오늘 더더욱 안 좋은 소식이. 또 이제 주말에 또 에너지 충전하면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갑자기 또 뜨거워진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인데요. 네. 말 잘못해서 진짜 비난을 엄청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분 연금 때문에 고생하시더니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 다녀오면서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네. 참 조금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 보통은 우리가 이제 국제 관계라고 하면 이 나라는 서로 사이가 좋고 뭐 이 나라는 관계가 나쁘고 그런 오래된 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중국과 러시아는 친하고 호주와 미국은 뭐 친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상식들이 완전히 좀 흔들리는 상황이 됐어요. 거의 뭐 100년 가까이 그 철천지 원수였던 그 이란과 사우디가 얼마 전에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중국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면서 다시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정말 서로 죽고 못 사는 맹방이었는데 요즘에는 사이가 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관계 다시 맺기 시리즈의 최근 소식이 바로 프랑스와 중국이에요. 그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가 도를 넘는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한 말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유럽인들은 하나의 유럽이 되는 게 꿈이듯이 중국인들도 대만과 합쳐서 하나의 중국이 되는 게 꿈이다. 그 마음 이해하잖아 우리 유럽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대만을 서로 갈라놓으려고 한다고 유럽도 무턱대고 미국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굉장히 아슬아슬한 발언을 한 겁니다. 이야,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무서운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더라도 유럽이 하나가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니 뭐 도와주겠다, 받아들여지겠다, 아니면 지지하겠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럼 대만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얘기일 것 같은데. 대만도 일단 굉장히 황당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유럽 국가들 경우에는 마크롱이 지금 제정신이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하는 식으로 지금 거의 유럽의 욕바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물론 미국에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우리가 미국의 부하는 아니지 않느냐는 그 마크롱의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고마운 미국인데 이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미국이 굳이 제일 싫어할 만한 얘기를 하는 게 맞냐라는 게 지금 유럽인들의 반응이고요. 미국에서는 아니 유럽 너희들이 그렇게 독자 노선 갈 거면 우크라이나도 너희들이 지켜라. 필요할 때는 미국에 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말로만 유럽 독립을 그렇게 외치면 어떡하냐 하면서 마크롱의 발언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그 이해 집단들에게 이슈가 될 만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마크롱은 그래서 결국 뭐 사과 또는 해명을 했나요?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잘 들어보면 아니 뭐 내가 못할 말 했어요? 라는 식의 뉘앙스가 좀 강한 해명이었어요. 한번 이제 들어보실래요? 이 마크롱은 뭐라고 했냐면 대만과 중국의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걸 지지하는 우리 입장에도 변함이 없고 미국이 우리 프랑스의 동맹국인 것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지 미국의 속국은 아니다. 우리 입장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표현하는 거지 미국한테 뭘 허락받고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해명이라기보다는 반박에 가까운 좀 설명이어서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마크롱이 뭐 발언에 실수를 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좀 내용들을 외신들을 좀 찾아봤는데 분위기가 어떤가 하고, 근데 영국의 그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수다 하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 프랑스 해군이 지금 대만 근처에서 대만의 동맹국으로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중국에 가서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해가 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말해버리면 자기 나라 해군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한 셈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진짜 잘못한 발언이다 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랑 같이 손을 잡고 중국을 방문했어요. 근데 같이 간 이유는 애초에 유럽이 이렇게 단결이 잘 되는 곳입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그 일정을 다 보면 기사를 봐도 아실 수 있지만 중국에서 내내 따로 돌아다녔어요. 따로 돌아다니고 중국도 사실 유럽 그 연합 집행위원장이 이렇게 중국의 우호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럽 그 집행위원장은 좀 푸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예쁜 말만 이렇게 골라서 하는 마크롱 대통령만 좀 굉장히 환대를 해서 둘이 손잡고 중국을 방문한 취지가 무색해졌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좀 잘못한 거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마크롱 한마디에 진짜 전 세계가 들썩들썩했네요. 네. 이번엔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인도 얘기 좀 해보죠. 인도가 세계 최대 우유 생산국이다. 이것도 의외인데 네. 그런데 요즘 젖소가 부족하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인도가요. 세계 우유 공급의 거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도 지금 이제 가장 많지만 소도 제일 많습니다. 이 소는 신성시 여겨서 그냥 그냥 내비두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이제 힌두교도들이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대략 지금 인도의 소들이 한 3억 마리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젖소는 이 중에 한 5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근데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인데 의외로 소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은 낮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생산하려면 낙농시설뿐 아니라 뭐 사료, 품종, 뭐 유전적 개량 같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좀 발달이 돼야 되는데 인도는 보통 한 농가당 2마리에서 한 5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이거를 일반 시장 또는 뭐 경우에 따라 협동조합에 우유를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소규모 낙농가들이 수천 곳이 있는 그러니까 좀 생산성이 떨어지는 환경인 거죠. 인도 낙농가는 이 곡물 가격 상승으로 지금 팬데믹 때부터 지금 소들에게 사료를 양껏 먹이지 못하고 있어요. 또 이제 수의사에게 진료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그 피부병에 걸린 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십만 마리가 폐사하는 지경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 생산량에 지장이 생긴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뭐 팬데믹 기간에 경험이 많은 기술자들이 좀 젖소 번식에 투입이 돼가지고 번식을 늘려서 젖소 수를 좀 늘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전체 숫자가 줄어든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우유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그렇겠죠. 예, 인도의 평균 우유 가격이 소매 가격이 리터당 약 57루피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돈으로 하면 890원 정도. 예.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싼데. 그렇죠. 근데 이게 1년 전보다 12%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고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려면 그 인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좀 더 와닿거든요. 지난 3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인도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6%보다 낮게 나왔어요. 좀 괜찮네? 예. 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우유 인플레이션을 보면 9.31%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치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그렇네요. 이렇게 우유값이 크게 올랐으면 인도 국민 중에서는 우유 차마 비싸서 못 사 마시는 분들 많아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인도 여행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인도가 그 우유를 팔 때요. 우리처럼 팩 우유보다는 봉지 맞아요. 봉지에 담아서 우유 팔고 그거를 뭐 중탕하거나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또 그게 그렇게 고소하다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시장에 가면 밀크티 끓여주는데 왜 밀크티 주문하면은
그 주전자에다가 쭉 늘어뜨려서 길게 해가지고. 포물선처럼 이렇게 길게 떨어뜨릴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 뭐 밀크티, 커피 비롯해서 카레에도 우유와 크림 같은 이런 유제품들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 식단에서 우유가 필수적인 부분인 셈인데 그런데 우유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도의 중산층 가정조차도 우유 소비를 좀 줄이는 상황이라고 해요. 한 10가구 중에 4가구가 지난 1년 동안 우유값이 인상이 되면서 영향을 받은 상황인데 보통 인도도 이제 가족 수가 많거든요. 근데 8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3리터 정도의 우유를 소비한대요. 예, 근데 지금 우유 가격이 오르면서 아이들에게 우유를 충분히 먹이는 게 어려워졌다 하는 인터뷰도 제가 봤습니다. 어찌 보면 인도에서 우유가 우리의 난방비 같은 거일 것 같은데 모디 총리 내년 선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거 뭐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우유 가격이 올해 계속 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모디 정부가 지금 이 밀크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모디 총리에게 좀 어떻게 보면 꼭 해결해야 될 숙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은 우선 공급을 늘리고 좀 생활 압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유와 유제품 수입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월 우유 등 유제품 수입액이요. 그 전해보다 무려 100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증가한 거는 10여 년 만에 거의 처음이라고 해요. 근데 당분간 그 인도 우유값이 좀 더 유독 더운 날이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곡물 가격이 그럼 또 계속 오를 테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유 가격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1000%면 10배인데 모디 총리는 내년에도 당선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 모디 총리가 그 14억 중에 인구 중에 좀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8억 명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인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매달 쌀과 밀의 배급량을 무료로 하기 위해서 식량 프로그램을 좀 개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해도 다른 주방용품 가격이 또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디 총리가 재선에 성공할 거다라는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주 69시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결국 폐기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 나라는 주 40시간 근무를 통과시켰다고요. 네. 어딥니까? 제가 가려고요. 일단은 칠레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 뭐 말이 많이 나와서 이거 폐기해야 된다. 좀 더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칠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시간이 주당 45시간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40시간으로 더 줄인 겁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이것도 표결했을 것 같은데. 표결을 했는데 심지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역시 사람 마음은 다. 근데 이 법의 핵심이 뭐냐면 45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고 또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4일 근무, 그렇네요. 3일 휴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을 당장 줄일 수 없는 직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 휴일이나 수당 같은 다른 방식을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소기업에 더 혜택을 주는 법이다. 배려를 한 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칠레도요. 아직 좀 이제 여성에게 그 육아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이 좀 주어지는 그러니까 아이돌봄 같은 무급 노동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 공동 책임이라는 요소를 좀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법 안에 세부 지침을 좀 준비한 것도 눈에 좀 띄고요. 칠레는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44시간, 2026년에는 42시간, 2028년에는 이제 40시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근로시간을 줄일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합의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논의인데 칠레는 어떻게 이걸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시켰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결과만 놓고 보면 참 굉장히 간단하게 통과된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루 이틀 뭐 몇 달 만에 된 건 아니고요. 칠레 근로시간 개편안이 지난 6년간
계속해서 논의와 수정을 거친 법입니다. 이게 2005년에 주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줄였다가 2007년에 다시 40시간으로 줄이는 개정안이 발의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도 여기는 굉장히 뭐 경제계에서 반발이 커가지고 좀 진행이 안 됐었어요. 예. 근데 뭐 공개 청문회 이런 것만 한 26번 이상 하고 뭐 고용주 근로자 등 뭐 200여 명이 참석한 원탁회의 같은 것도 좀 해가지고 제도를 그동안 계속 꾸준히 다듬어 온 거예요. 예. 근데 참고로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유럽과 그 OECD에서 가장 그래도 생산성이 높은 편에 속해요. 그게 참 궁금해요. 네. 우리가 이제 경제계의 목소리도 나름 합리적인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그게 이렇게 무작정 근로시간을 줄이면 어떡하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외국을 보면 프랑스만 하더라도 35시간 일하는데 유럽 그것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뭐 독일과 영국도 주당 뭐 40시간, 뭐 최대 4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유럽도 좀 짧긴 한데 예. 남미 국가가 또 주당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짧아요.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파나마는 주당 48시간, 브라질이 44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칠레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뭐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와 함께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가장 짧은 주당 근로시간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 근로시간 변경이 어떤 형태로든 바뀔 때 다른 나라를 보니까 참 상당히 많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예,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팬더가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중국이 20년 전에 우호의 의미로 미국에 보낸 팬더를 다시 내놔라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중국이 20년 전인 2003년에 야야와 릴이라는 팬더 2마리를 미국 멤피스 동물원에 보냈어요. 미국과 좀 관계 증진을 위한 의미로 장기 대여를 한 건데 이번에 중국 네티즌들이 그 동물원에 설치된 판다캠을 분석해가지고 이 야야의 외형이나 털 상태를 봤을 때 이거는 동물원이 학대한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송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예.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진을 봐도 다른 팬더에 비해서 조금 털이 좀 고르지 못해 윤기도 없고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긴 한데 이런 의견이 너무 강해서 결국에는 연장 없이 송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판다 외교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은 통상 무역 협상이나 외교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자 하는 우호 국가에 장기적으로 판다를 선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대여 수준이라서 돈도 내야 되고 새끼가 태어나도 또 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낼만한 게 동물원에 팬더가 있으면 관람객 수가 크게 늘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중국이 보낸 판다는 보통 계약일이 끝나면 대여 연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연장 없이 바로 되돌려 받을 때는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중국이 뭔가 불만이 있다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듣습니다. 저는 팬더는 그냥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여였군요. 대여입니다. 그것도 되돌려 받을 때는 우리가 불만 있어라는 메시지로 또 활용하고 있고. 네. 이야, 오늘 이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얘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심이라는 노래입니다.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하네요라는 뜻인데요. 사실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대만 출신 가수인 등려군의 노래입니다. 양안 문제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한영준 기자의 지리는 경제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我爱你有几分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